지혜야, 내가 정말 미친 소리처럼 들릴 제안 하나만 해도 될까? 그날 밤 50년 지기 친구 채원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와인잔을 든 제 손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에 밝고 쾌활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험한 것을 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네 사람,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건 어떨까? 그 순간 제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 현수와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버린 부부였습니다. 자식들이 다 떠나간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은퇴한 남편은 하루 종일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었고 도서관 사서로 일하는 저 역시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습관처럼 함께 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사이의 모든 대화를 갉아먹었고 이제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채원의 주말 별장 초대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성공한 갤러리스트인 채원과 건축과 교수인 남편 민준 씨 부부는 언제나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저희 부부의 삭막한 일상에도 잠깐이나마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와인을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채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우리 솔직해지자. 너희 부부도 우리랑 똑같잖아.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서로에게 아무 관심도 없잖아. 채원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도 마찬가지야. 민준이랑 나도 이제 그냥 같이 사는 남남이나 다름없어. 대화도 없고 스킨십은 더더욱 없고. 이게 부부야, 룸메이트야? 민준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과묵하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마지막으로 친밀한 시간을 가진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때 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 뭔가 충격 요법이 필요한 것 같아. 금기를 깨는 거야.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거지. 저는 불안한 예감에 몸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뜻이야, 채원아? 우리 네 사람, 각자의 배우자와 함께하되 같은 공간에서 밤을 보내는 거야. 서로의 존재를 느끼면서 말이지. 이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각자의 관계를 되살리는 일종의 치료법이라고 할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채원아, 그건 너무.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말았습니다. 현수의 눈빛에서 제가 본 것은 놀람도 거부감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습니다. 아니, 호기심을 넘어선 간절한 열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현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한 번쯤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라고요? 채원 씨 말이야. 이건 바람 피우는 게 아니잖아. 우리 관계를 위한 노력이라고. 현수의 목소리에는 애원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렇게 벽을 치고 있으니까 내가 숨 쉴 구멍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야. 그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 쉴 구멍. 그러니까 제가 남편을 질식시키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당신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위험한 유희일 뿐이라고요. 유희? 좋아. 유희라도 좋으니까 뭐라도 해보자고. 이대로 말라 죽어가는 것보다는 100번 낫잖아. 현수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0년 부부 생활에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제가 반대한다면 그는 혼자서라도 그쪽으로 가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가 함께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소한 제 눈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수는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원아, 그 제안 받아들일게. 수화기 너머로 채원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거울 앞에 선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뒤로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마음은 저 멀리 가 있었으니까요. 채원의 별장 2층 침실은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값비싼 가구, 부드러운 침대 시트.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고문실의 도구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네 사람 모두 긴장한 채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우리 부부와 채원 부부 각자의 침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이를 가르는 몇 미터의 공간이 마치 거대한 협곡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현수가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제가 느낀 것은 흥분이었습니다. 어둠 건너편에서 채원 부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속삭이는 소리, 옷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제 귓가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현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대담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몸만 그곳에 있을 뿐, 영혼은 이미 멀리 달아나 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친밀함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옆 침대를 향한 과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경쟁이었습니다. 현수는 저를 안고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온통 어둠 건너편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원했던 거예요? 이게 당신을 다시 살아있게 만든다는 그것이었어요? 제 마음속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품에 안겨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며 느꼈던 고독보다 이렇게 가까이 있는 순간이 훨씬 더 외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1층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네 사람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현수는 상기된 얼굴로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젯밤 참 특별했습니다. 민준 씨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굳게 닫은 채 커피잔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젯밤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채원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수 씨, 어젯밤 정말 대단하시던데요. 역시 남자는 좋은 무대와 기회가 주어져야 진가를 발휘하나 봐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은 무대와 기회. 마치 자신이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허락한 연출가라도 되는 양말하는 채원. 그녀의 오만한 말투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현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받아들이고 어색하게 웃으며 채원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간 은밀한 눈빛을. 그것은 공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채원이 저를 향해 가장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혜야, 피곤해 보인다. 그래도 괜찮아. 때로는 과감한 투자가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법이잖아. 넌 누구보다 잘 알지.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백자 잔이 대리석에 부딪히며 탁 하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과감한 투자 수익. 채원이 사용한 단어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사업처럼 계산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 오만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제 머릿속의 안개가 걷히고 진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제야 알겠어. 이건 처음부터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어. 오직 너 윤채원. 내 자신을 위한 잔치였던 거야.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가 만든 이 저급한 연극, 기꺼이 어울려주지. 하지만 마지막 커튼콜에서 박수받는 건 내가 아닐 거야. 절대로. 별장에서 돌아온 후 저는 변했습니다. 평생을 도서관 서고에서 묵묵히 책의 먼지를 털어내던 제 손으로 이제는 진실 위에 쌓인 거짓의 먼지를 털어내야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냥꾼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첫 사냥터는 채원의 갤러리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평범한 관람객인 척 그녀의 갤러리를 찾았습니다. 윤채원 갤러리라는 큰 간판이 걸린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외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넓은 전시 공간에 직원들만 서너 명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고 몇몇은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와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공간 같았습니다. 저는 그림을 구경하는 척하며 방명록을 슬쩍 확인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방문객이 1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갤러리라는 채원의 말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서 시절의 경험을 살려 채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 언론 기사, 재무 공시 자료.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졌습니다. 처음에는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한 이력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채원은 해외 미술품 투자에 실패했다는 짧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갤러리를 무리하게 확장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부터는 거액의 대출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는 가십성 기사들이 여기저기서 눈에 띄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하나 인쇄해서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는 저를 보며 현수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밤마다 뭐 하는 거야? 얼굴이 반쪽이 됐어. 그냥 은퇴하고 나니 시간이 많아서요. 책이라도 좀 읽으려고요. 저는 평온한 얼굴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눈을 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제는 제법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지역신문사의 온라인 아카이브에서 10년도 더 된 기사를 찾아냈습니다. 무리한 신도시 상가 투자, S건설의 부도로 지역 상인들 줄도산 위기. 그리고 그 기사 속 피해자 명단에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현수의 이름도 제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채원과 관련된 인물의 이름이었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채원의 완벽한 세계에 처음으로 발견한 작은 틈이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 기사에 나온 인물을 추적했습니다. 오래된 전화번호부, 부동산 등기부, 심지어 동창의 명부까지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이 채원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10년 전 S건설의 부도로 빚더미에 앉았던 채원의 오빠.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채원이 갤러리를 시작했다는 것. 하지만 오빠의 빚을 갚느라 채원 자신도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는 것.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갤러리스트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빚에 허덕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가 저희 부부를 그 위험한 놀이에 끌어들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서류함을 뒤지다가 한 가지 더 발견했습니다. 제가 채원에게 돈을 빌렸던 그 시절의 서류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뒤져야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가 숨겨두었던 채원 관련 파일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현수의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에게 새 삶의 기회를 준 친구를 뒷조사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회라고요? 이건 기회가 아니라 함정이에요. 윤채원이라는 여자가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함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현수는 파일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인쇄된 종이들이 하얀 눈처럼 흩날렸습니다. 나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웃음을 잃었던 내가 다시 웃게 됐다고. 그런데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현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항상 모든 걸 의심하고 비관적으로만 보잖아. 당신의 그 답답한 성격이 날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알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제 성격 때문에 숨막혔다고요? 그러니까 지난 30년이 저 때문에 지옥이었다는 말입니까? 채원 씨가 그러더군. 현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새로운 관계에 적응하기 힘들어할 수도 있다고. 자기가 옆에서 잘 돕겠다고 했어. 그 착한 사람을 당신은 지금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채원은 이미 현수에게 밑밥을 깔아두었던 겁니다. 저를 예민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미리 규정해놓고 현수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현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며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집안의 모든 공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숙여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요. 난 당신을 잃었어요. 아니, 어쩌면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건지도 몰라요.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여자에게서 되찾아와야 할 내 인생의 마지막 증거일 뿐이에요. 흩어진 종이들을 다시 파일에 넣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나긴 전쟁을 반드시 혼자서 끝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며칠 동안 저는 유령처럼 집안을 떠돌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외침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상처를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기억이었습니다. 현수의 사업 실패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채원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돈을 빌렸던 그날의 기억 말입니다.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옛날 서류라고 쓰인 상자였습니다. 손을 떨어가며 서류들을 뒤지자 누렇게 변색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채원에게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다는 은행 송금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수증 뒤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더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기억이 없는 문서였습니다. 특별 약정서 초안. 채원의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그 종이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원금 상환을 지체할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남편 박현수의 모든 법률적 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위임받는다. 제 눈이 그 문장에 고정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더 아래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더 작고 악의적인 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전적 상환이 불가능할 시 이에 상응하는 비금전적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에 동의함. 온몸에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채무 계약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소유하겠다는 노예 계약서였습니다. 저는 이딴 것에 서명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건 그저 초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이 이런 끔찍한 생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돈을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그 위험한 제안, 우리 네 사람의 모임. 그것이 바로 채원이 말한 비금전적 방식의 채무 변제였던 겁니다. 그녀는 돈 대신 제 남편을, 제 가정을, 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이자로 받아내려 했던 겁니다. 지난 세월 친구라는 이름으로 제 옆에 머물렀던 것은 우정이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이 살이 찌기를 기다리는 포식자의 인내심이었던 겁니다. 저는 낡은 약정서를 들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 돈이 아니었구나.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을 원했던 거구나. 그녀가 파놓은 30년짜리 함정의 실체를 깨닫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망설임과 두려움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친구 사이의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약정서를 조심스럽게 접어 제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채원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채원에게서 다음 공명의 밤 초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꺼이 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별장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어딘가 달랐습니다. 채원과 민준 씨가 저를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민준 씨는 저를 피하는 듯했고 채원은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척했습니다. 현수는 저와 말 한마디 없이 채원 부부의 옆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편이 되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채원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다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무언가 위험한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혜도 잘 들어줬으면 좋겠네. 채원은 제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졌습니다. 사실 지혜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 공명의 밤이 오히려 그녀에게 더 큰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수와 민준 씨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채원을 응시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혜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갤러리 재정 상태니 민준 씨 과거 투자 실패 같은 걸 묻더라고요. 채원은 순진무구한 얼굴로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사이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 혹시 지혜가 우리 관계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건가? 아니면 우리를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 좀 속상했어요. 채원은 저를 의부증 환자처럼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현수는 제게 시선을 주지 않은 채 고개를 숙였고 민준 씨는 저를 쳐다보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형수님, 지혜 씨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좀 놀랍습니다. 저희를 그렇게까지 불신하셨습니까? 민준 씨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 있었지만 그는 이미 채원의 편이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현수가 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지혜는 원래 좀 소심하고 남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지. 절대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현수의 변명은 오히려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저를 결함 있는 아내로 만들면서까지 채원을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난 속에서 저는 오히려 차가운 확신에 휩싸였습니다. 그래, 윤채원. 내 함정은 완벽해 보였겠지만 바로 이 순간 내 가면이 벗겨지는구나. 저는 고개를 들고 채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자의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기다려, 윤채원. 너가 파놓은 이 함정의 끝에서 누가 진정으로 비명을 지르게 될지 보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본 채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으니까요. 마지막 공명의 밤이 약속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슬픔과 절망에 잠식된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의 마음이었습니다. 별장에 들어서자 세 사람은 저를 보고 잠시 놀라는 듯 했습니다. 특히 채원은 제 평온한 얼굴에서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읽은 듯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이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칼날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기 직전 저는 모두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제 목소리에 세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오늘 밤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특별한 관계를 위해 마지막으로 와인 한 잔씩 하는 게 어떨까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와인과 4개의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에서 낡은 서류 파일을 꺼냈습니다. 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채원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채원의 잔에 와인을 따라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채원아, 30년 우정을 위하여. 그리고 민준 씨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준 씨, 당신의 고상한 지성과 명예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저는 제 남편 현수의 잔을 채웠습니다. 그의 떨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당신이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남자로서의 뜨거운 자존심을 위하여. 세 사람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제 잔을 채운 뒤 테이블 중앙에 낡은 서류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렇게 변색된 특별 약정서 초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이 종이 한 장을 위하여. 저는 약정서의 가장 악랄한 조항을 천천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전적 상환이 불가능할 시 이에 상응하는 비금전적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에 동의함. 제 목소리가 별장의 거실을 서늘하게 채웠습니다. 채원아. 저는 그녀의 이름을 또렷하게 불렀습니다. 너가 말한 비금전적 방식의 채무 변제라는 게 바로 이거였니? 내 가정을 내 발밑에 두고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 30년 전 내가 내 앞에서 무릎 꿇었던 그날부터 넌 이 순간을 계획했던 거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채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걸 만들었어? 왜 채무자의 남편에 대한 대리권을 명시했어? 왜 비금전적 방식이라는 말을 썼어? 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완벽했던 그녀의 가면이 처음으로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시선을 남편에게로 돌렸습니다. 여보, 당신이 느꼈다던 그 생기와 활력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었어요. 당신의 아내가 가장 치욕스러워했던 기억을 미끼로 당신을 조종한 저 여자의 비열한 동정심이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현수는 아이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원 씨는 우리를 위해서,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기꺼이 저 여자에게가 되어 나를 물어뜯었던 거예요. 민준 씨 역시 창백한 얼굴로 아내 채원과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추악한 집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폭로된 그 순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채원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증오에 찬 눈으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붉은 와인을 테이블 위에 놓인 낡은 약정서 위로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붉은 와인이 누런 종이 위로 번져나가는 모습이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터져나온 피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끝이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위험한 균형은 이제 깨졌어요. 영원히. 그들의 위험하고도 아름다웠던 균형이 제 손으로 깨부수는 와인잔처럼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별장을 뒤로하고 우리는 말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우리 부부를 짓누르던 그 공허한 침묵과는 달랐습니다. 모든 가면과 거짓이 벗겨진 뒤 오롯이 남은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정직한 침묵이었습니다. 현수는 운전대만 잡은 채 평생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동정심도 승리감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대한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텅 빈 벌판처럼 마음이 고요할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현관문과 거실의 풍경이 우리를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텅 비어 보였던 이 공간이 이제는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재로 들어갔고 저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찬장을 열어 우리가 쓰던 와인잔들을 꺼냈습니다. 그중 하나 채원이 선물했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의 입구에는 아주 미세한 금이 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빛에 비추어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알 수 있는 작은 흠집이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관계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금이 간 와인잔을 들고 망설임 없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니라 다른 쓰레기들 위로 툭 하고 둔탁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무한 끝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찬장에서 평범한 유리잔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에서 가장 차가운 물을 가득 따랐습니다. 와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흐리는 알코올도 거짓된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빛도 없는 가장 투명하고 순수한 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물잔을 들고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 저편에서부터 아주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아무 맛도 없었지만 제 안의 모든 갈증과 분노, 슬픔을 깨끗하게 씻어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배신, 채원의 기만,
그리고 그 안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을 되찾기 위해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싸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잊고 살았던 빚지지 않은 온전한 나 자신의 존엄을 되찾기 위해 싸웠던 겁니다. 승리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친구를 잃었고 남편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빈 둥지의 고요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고요는 저를 외롭게 하는 적막이 아니라 제 자신과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해주는 평화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제 손으로 되찾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온전한 평온입니다. 저는 물잔을 든 채 제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중반의 평범한 주부였던 제가 30년 지기 친구의 배신과 남편의 변심 속에서 어떻게 제 존엄을 지켜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너무 냉정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차가운 이성이 뜨거운 감정보다 더 강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윤채원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친구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분의 약점을 노리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는 기억하세요. 진정한 친구는 여러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은 온전한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